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약학과의 정가영입니다. 제가 이 엑스캠퍼스 강연을 처음 요청받고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제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어쩌면 멀 것 같은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매년 이 가을이 되면 과학계가 떠들썩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매년 과연 누가 노벨상을 받을까, 어떤 연구 분야가 올해 노벨상을 받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미리 예측도 해보고 또 수상자가 발표되면 축하도 해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벨상을 받은 연구 주제들 중에서 신약 개발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벨상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약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약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면서 각종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여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진통제를 개발한다고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약을 개발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 약을 복용해 보셨을 텐데 이 약이 어떻게 개발되었을까 하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약들은 그 역사가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민간요법에 의지했었어요. 내가 이 약초를 뜯어다가 상처 난 곳에 발랐더니 상처가 금방 치유가 되더라. 저 약초를 배가 아픈데 먹었더니 배앓이가 금방 낫더라 하는 경험에 의존해서 그 약초들을 주로 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알약, 가루약, 주사약 이런 약들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 약을 개발할 때도 과거에 경험에 의존하여서 약을 개발해 왔습니다. 즉, 내가 저 풀을 뜯어다가 상처 난 곳에 발랐더니 잘 낫네. 그럼 저 풀에 어떤 성분이 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줄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서 그 주요 성분을 추출해서 그걸로 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진통작용이 우수한 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풀입니다. 바로 아편이에요. 아편은 우리가 흔히 환각작용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아편은 천연의 진통제입니다. 아주 우수한 진통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진통제를 개발할 때 아편이 진통 효과가 우수한데 어떻게 해서 그 아편이 그런 진통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했고요. 아편 속에 들어있는 몰핀이라는 화합물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내서 지금은 몰핀계 진통제, 즉 몰핀의 화학적 성분을 유사하게 따라한 혹은 몰핀 그 자체를 쓰는 진통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몰핀계 진통제를 또 다른 말로 마약성 진통제라고도 합니다. 이 몰핀계 진통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 효과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커다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하게는 구역 구토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의존성이라든지 내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더 고용량을 사용하였을 때 호흡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호흡 저하가 나타나게 되면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어요. 숨을 못 쉬어서. 그렇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같이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몰핀의 용량을 높이고 싶어도 높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호흡 저하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현재는 몰핀계 진통제인데, 이렇게 진통 효과가 좋은 몰핀계 진통제 중에 부작용이 없는 약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약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경험에 의존해서 이걸 써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라고 경험에 의존해서 약을 개발하여 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약을 만들고 싶어, 혹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새로운 약을 만들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때는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서 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가 무엇인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원리에 맞춰서 새로운 약을 개발할 전략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통 효과는 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의 세포 표면에는 아편 수용체가 존재를 합니다.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표면에 아편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 즉 몰핀을 투여받았을 때 몰핀이 이 아편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결합으로 인해서 몰핀은 세포 안으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진통 효과를 나타내어라. 이때 저희가 본 그 몰핀이 작용하는 아편 수용체를 우리는 약의 타겟이라고 합니다. 즉 약의 타겟은 우리가 약을 복용하였을 때 그 약의 주 성분이 우리 몸의 생체 분자에 가서 작용을 할 때 그 생체 분자를 약의 타겟이라고 합니다. 약은 약의 타겟, 그 생체 분자에 가서 결합을 한 뒤 그 생체 분자를 더 활성시키거나 억제를 함으로써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편 수용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아편 수용체는 몰핀이 가서 결합을 하는 수용체였는데 사실 우리 몸 안에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서도 아편 수용체에 가서 붙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엔돌핀이에요. 여러분들 엔돌핀 다 들어보셨죠? 엔돌핀 하면은 행복 호르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엔돌핀이 행복 호르몬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아편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편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해서 그 아편이 주는 환각 효과도 행복 호르몬이 아주 강하게 작용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돌핀도 약하게나마 진통 효과가 있는데 몰핀은 그거를 더 강력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아편 수용체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G단백 공유 수용체라는 거대한 수용체군의 한 가지입니다. G단백 공유 수용체는 우리 몸에 약 800개 정도 존재하는데요.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조절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신경계에서 뇌신경 작용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혹은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는 데도 작용을 하고요. 그 밖에도 심혈관계, 대사, 그리고 폐, 그리고 위장관계, 면역계 등 다양한 곳에 존재를 하고 있으며 우리 몸이 방출하는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G단백 공유 수용체가 갖는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뇌신경계 질환, 대사 질환, 면역 질환 등 많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의 많은 부분이 G단백 공유 수용체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즉, G단백 공유 수용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의 50% 정도가 작용하는 약의 타겟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는 G단백 공유 수용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2012년도에 2명의 과학자에게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한 명은 레프코이츠 교수님이고 다른 한 명은 코비카 교수님입니다. 이 두 교수님은 두 분 다 G단백 공유 수용체라는 좋은 약의 타겟, 주요 약의 타겟에 대한 연구를 평생 수행해 오셨고요. 그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래서 노벨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아까 제가 G단백 공유 수용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단백 공유 수용체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단백 공유 수용체는 아까 몰핀에 의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호르몬 혹은 몰핀과 같은 물질이 이 G단백 공유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수용체가 세포 안에 있는 다른 단백질과 결합을 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다른 단백질 중에 한 가지가 G단백질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레스틴이랑 단백질입니다. 이 G단백 공유 수용체의 이름이 G단백 공유 수용체인 이유는 G단백질이 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 안에 다른 단백질과 결합을 한 뒤에 이 다른 단백질들은 일련의 신호 전달 과정을 보내서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게 되고요.
이때 G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세포의 기능과 어레스틴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세포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편 수용체를 생각해 본다면 아편 수용체의 경우 G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진통 효과가 나타나고요. 어레스틴이 활성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좋은 진통제를 개발해 봅시다 하는 목표에 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포 안에서 이 특정 타겟 단백질의 신호 전달 기전을 잘 알아보니까 전략이 나오죠. 어레스틴은 활성시키지 않으면서 G 단백질만 활성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부작용은 적은 진통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포 안에서 특정 단백질, 신호 전달에 중요한 특정 단백질의 기전을 정확하게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레프코이츠 교수님은 이 신호 전달 과정을 연구해 오신 공로로 노벨상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렸는데 사실 노벨상 수상 연구 그 내용들을 보면은 세포 내의 신호 전달과 관련된 연구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일 이온 채널이라든지 G 단백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G 단백질은 훨씬 더 한 20여 년 더 전에 이미 노벨상을 수여받은 그런 중요한 신호 전달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신경계 신호 전달, 세포 분열 핵심 조절 인자, 그리고 후각 수용체 혹은 온도나 촉각 수용체 같은 이런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의 기전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이 많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진통제 이외에 다른 약물 개발에도 충분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전략이 세워졌어요. 어레스틴이라는 물질은 활성시키지 않으면서 그 단백질을 활성시키지 않으면서 세포 안에서 G 단백질만 활성시키는 약물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약물을 어떻게 찾을까요?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복용하는 이런 많은 약들이 결국에는 어떤 화합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 화합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경험에 의거해서 이 생약에서 요 생약의 주성분을 추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 이 새로운 약물을 찾을 때는 스크리닝 기법을 사용합니다. 스크리닝 기법은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계를 만들고요. 그 실험계 안에 수많은 화합물질을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아서 그 화합물질이 내가 원하는 효과를 내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칸 하나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효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계가 들어있는 시험관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약 900개의 칸이 있어요. 이 900개의 칸에 900여 개의 서로 다른 화합물질을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약효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스크리닝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약물이 들어갔을 때, 이 화합물이 들어갔을 때 서로 다른 색깔을 띠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보인 것에 겉에 가장 많이 보이는 파란색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 화합물을 넣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노란색은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도 같이 있는 경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늘색은 부작용만 있고 효과는 없는 경우, 최악의 경우죠. 그리고 빨간색은 효과는 있고 부작용은 없는 경우. 자, 이렇게 900여 개를 테스트했는데 결국에는 7개 정도만 내가 원하는 거로 나오게 되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을 개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약을 개발하게 되면 약 10,000개를 처음에 테스트했을 때 딱 하나 남는다고 합니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죠.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약을 찾기 위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타겟 단백질의 구조에 기반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타겟은 약이 붙어서 작용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분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타겟 단백질, 즉 약이 붙어야 되는 그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서 약을 개발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먼저 단백질이 구조를 갖고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사물들이 다 제각각 역할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슬라이드를 넘기는 이 펜같이 생긴 이것도 어떤 것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데 또 길쭉하게 생겨서 잡기도 편하고 이게 가지고 있는 모양이 역할을 규명합니다. 또는 비행기는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고요. 우산은 펼쳐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계는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태엽을 따라서 서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들도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서 보시는 단백질 보시면은 A부터 Z까지 알파벳 모양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모양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G 단백 공유 수용체가 하나의 단백질이지만 때에 따라서 모양이 또 변해갑니다. 몰핀과 같은 물질이 호르몬이 몰핀과 같이 이 G 단백 공유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붙기 전의 모양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붙었을 때의 모양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G 단백질이 붙었을 때의 모양과 어레스틴이 붙었을 때의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레스틴은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서 G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G 단백 공유 수용체가 G 프로틴과 G 단백질과 결합하였을 때 그때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약을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갖고 부작용은 적은 그런 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약이 작용하는 타겟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한 뒤에 그 구조를 그 원하는 구조에 가서 붙는 약을 스크리닝하거나 디자인하거나 더킹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개발할 때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G 단백 공유 수용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약이 거기 가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G 단백 공유 수용체가 G 단백질과 결합한 활성 상태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큰 관심사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벨상 수상자 2명 중에 한 명인 코비카 교수님은 바로 이 G 단백 공유 수용체와 G 단백질이 결합된 구조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여받으셨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용체고요. G 단백 공유 수용체. 그리고 아래에 주황색과 보라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G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공유 수용체와 G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모양을 연구를 한 뒤로 이 연구 결과와 함께 그리고 이 연구를 얻기 위해서 개발된 다양한 실험적 기법들을 활용하여서 현재 실제로 아편 수용체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고요.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한 약물 개발이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양한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아는 것이 그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노벨상 수상 연구들이 단백질 구조를 밝힌 것으로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도 있으세요? 마이오글로빈, 그리고 뉴클레오점, 광합성 구조, ATPase, 칼륨 채널, RNA 폴리머레이즈, 리보솜과 같이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교과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배웠던 그 주요 단백질들의 구조가 다 노벨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는 기법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기법들에도 노벨상이 많이 수여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엑스레이 결정 구조, 그리고 핵자기 공명, 그리고 질량 분석,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에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엑스레이 결정 구조라든지 핵자기 공명이라든지 질량 분석은 간접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아는 거예요.
단백질의 구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작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도 작은 요소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그 구조를 알아왔고요. 그러한 기법들의 노벨상이 수여되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2017년에 노벨상이 수여되었는데 저온전자 현미경이라는 기법의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단백질을 사진을 찍는 기법입니다.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한 것이지요. 이처럼 노벨상이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발견에도 수여가 되어 왔지만 그 발견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적인 면에도 노벨상이 수여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살짝 노벨상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단백질의 구조를 아는 것은 그 단백질 자체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 연구는 사실 인류의, 적어도 제가 속한 과학계에서는 아주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노벨상이 수여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떠한 기술적 발전이 있었을까요? 이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적 발전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알파고 기억하세요? 2016년도인가 몇 년 전에 알파고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전 인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바둑이라는 게임은 절대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복잡한 게임이라서, 그런데 알파고가 나타나서 바둑으로 인간을 이겼습니다. 바둑으로 인간을 이긴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파고였습니다. 그때 다들 굉장히 놀랐고 또 두렵기도 했었죠. 이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가 딥마인드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딥마인드가 단순히 사람과 어떤 유희를 즐기기 위한 게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인류 복지와 인류의 어떤 의료적인 면에서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파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알파폴드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원래는 실같이 만들어졌다가 폴딩, 접히는 일이 일어나면서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알파폴드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폴드는 단백질이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그 서열 정보만 입력을 하면 단백질의 구조가 컴퓨터상에서 계산돼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의 구조가 얻기가 힘들어서 간접적인 방법, 사진 찍는 직접적인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실험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얻으려면 최소 몇 년 이상 고도로 스킬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최신의 기계 장비를 활용해야지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파폴드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런 거 필요 없이 단백질의 구조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알파폴드가 나타났을 때 네이처나 사이언스지 같은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이것은 게임 체인저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라는 논평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딥마인드는 알파폴드로 얻어진 단백질 구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 분야가 노벨상을 받을 날도 오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예를 집중적으로 바탕을 하여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신호전달을 일으키는 것과 그 단백질의 구조를 아는 것이 신약 개발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강연 주제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것이, 저도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데 제 연구 분야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이러한 내용들이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